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자산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자산이라 그러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 또는 타인 자본을 더한 가치를 자산이라고 하고, 자산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 부채가 자본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자산이라고 하죠. 부채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 이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1년 초과되면서 현금화가 가능하면 비유동자산이라고 칭하죠.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래서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또는 돈과 돈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돈의 가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돈과 돈의 가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효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현금이 들어가서 현금이 회수되는 기한을 영업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1년 기준을 갖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요. 유동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고 현금화가 가능한 건 재고자산 또는 쌓아놓을 수 있는 자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현금화가 가능한 걸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겠죠.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기업, 니을 내지 디귿에 보고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을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1년 초과돼서 현금화가 가능하면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우리가 크게 1년 이내에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라고 칭하고, 1년 초과돼서 현금화가 가능하면 비유동자산이라고 추가되는 거죠. 판매 과정을 거쳐서 또는 쌓아놓을 수 있는 자산, 이런 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또는 저장품 등 이러한 걸 재고자산, 유동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닌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현금화가 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모아서 단기투자자산, 유가증권을 단기투자를 하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죠. 외상매출금, 받으름, 매출채권이라고 칭합니다.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 상거래가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라고 칭해요. 보험료나 임차료 등을 먼저 지급하면 선급비용이라고 하고 결산 때 나오죠. 미수수익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쌓아놓는 자산은 재고자산, 상품, 도매죠. 남이 만든 걸 사다가 파는 게 상품이고, 제품, 제조죠. 원재료와 노무비와 경비를 투입해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 중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완성이 된 걸 제품이라고 하고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시장에서 사와야겠죠. 소모, 공급, 기구, 비품을 우리가 저장품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까지가 이렇게가
유동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이 1년 초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는 게 투자자산, 거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장기투자자산은. 유형자산은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해요. 사업용으로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사업용이 아니라면 토지를 사면, 사업용이 아니라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투자부동산. 사업의 목적으로 샀을 때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비품, 바퀴 달린 건 다 차량 운반구라고 칭하죠. 그리고 구축물. 무형자산은 권리가 있고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통제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특히 특허권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또는 실용신안권, 의장권, 디자인권 이런 걸 산업재산권이라고 칭해요. 그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개발비라는 거는 비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은 대부분이 비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은 비용이지만 딱 하나 개발비만큼은 무형자산으로 본다.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이 개발비가 무형자산이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 무형자산이 되죠. 즉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영업권은 회사를 인수할 때 자산과 부채를 예를 들면 타회사에 B회사에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가 50원이면 우리가 자본이 50원이 나오죠. 그럼 이 회사를 산다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50원만 주면 되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 근데 이 회사를 살 때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원이 더 나갔다. 예를 들면 70원을 주고 샀다. 70원을 주고 사면 자산 100원이 차변의 자산 100원, 대변의 부채 50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70원.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20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회사가 그동안 영업한 결과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영업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5년 상각을 하죠. 자산은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기타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걸려서 돈이 회수될 때 그대로 우리가 이자도 안 받고 그 상태로 돈이 들어온다. 그런 걸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연범위세 자산은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에 나오면 다시 추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종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당좌자산부터 단원이 나오네요. 당좌자산부터 단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당좌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인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좌자산의 대표가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제일 먼저 적히는 게 현금이잖아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유동성 배열법 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얘기는 비교적 빨리빨리 많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현금화가 빨리빨리 되는 순서대로 재무상태표를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현금이 적혀요. 대한민국의 현금은 500원까지가 동전이에요. 주화라고 하죠. 주화. 그리고 5만원까지가 지폐라고 하죠. 지폐. 신사임당. 그걸 우리는 통화라고 칭하죠. 통화. 그래서 돈은 5만원까지가 돈이에요. 그러나 5만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말할 때 타임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타임 발행 수표. 통화 대형 증권이라고 칭하면서 똑같이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압 수표, 송금한, 우편한 증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만기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은 5만원까지 신사임당까지 현금으로 보면서 5만원이 넘어가는 건 통화 대용 증권이라 그래서 같이 현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구불 예금, 지급 결의서 써갖고 은행에서 요구하면 돈이 인출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등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90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량기업은 CP 또는 뭐 한매체 이러한 등등 90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 해가지고 같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통합계정으로 합쳐서.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우리가 보고할 때는 재무제표 보고할 때는 내부관리용, 제출용, 법인세 신고용 이렇게 보고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고할 때는 합해서 통합계정으로 이렇게 현금과 요구불 예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예금이 나오는데 당좌예금은 순수하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수표 발행 목적으로 우리가 예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표 발행 목적으로.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거래은행에 당좌 예입을 한다. 자, 건물도 담보도 맡기고 은행에다가 또는 개설보증금을 은행에다가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개설보증금을 맡기면 자산의 증가, 여러분 거래 결합관계는 외워야 됩니다. 거래 결합관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거래의 결합관계 왼쪽을 차변이라고 칭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칭하죠.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수익의 발생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줄을 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이 안에 들어간 거다.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자산의 증가 반대편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반대편에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반대편에 자본의 감소 마이너스죠. 수익의 발생 반대편에 수익의 소멸, 비용의 발생 반대편에 비용의 소멸 이런 분계가 거래 결합관계가 나타나겠죠. 자, 거래 결합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분계라는 걸 분류 작업을 하는 회계상의 언어로 분계라는 걸 해주죠. 우리가 수표책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에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현금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을 국민은행에 납부하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죠. 현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이쪽에 대변 쪽에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대변 쪽에 현금이 나가는 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현금이 나가는 형식이 되니까 자산의 감소로 이쪽에 가겠죠. 그러면 분계라는 게 대변에 현금 100만원, 아니 1000만원 은행의 자산의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현금 1000만원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준 목적은 거래 개설 보증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나중에 거래 개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차변에 생기는 거가 되겠죠. 1000만 원이.
자, 이렇게 특정 현금과 예금을 내게 되면 주거래은행에 당좌예금 계획 거래 개설을 하고 은행에서 수표책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기업의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재료 5,000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원재료가 당연히 자산의 중과겠죠. 자산의 중과. 수표를 발행했으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을 하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빠지는 거예요. 당좌예금이.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당좌예금이 빠지고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원재료가 늘어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기 때문에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당좌예금 이런 거래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수표가 당전 발행 수표라는 거죠. 당전 발행 수표. 당전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표가 은행에서 당좌예금에서 출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돌고 돌다 은행 출금이 안 되고 다시 내 손에 돌아오면 당전 발행 당좌 수표를 받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당좌예금이에요. 회계상의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인데 딱 하나 당전 발행 수표만큼은 당좌예금으로 본다. 입금액이 빠지지 않고 다시 내 손에 온 거기 때문에. 당전 발행 수표의 반대가 바로 뭐냐? 동전 발행 수표예요. 동전 발행 수표. 동전은 타인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 되는 거죠. 거래 결합관계를 얘기하면 판매했다 이 얘기는 수익의 발생이 되죠. 수익의 발생.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수표니까. 자산의 중과가 되겠죠. 자산의 중과.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자산의 중과는 차변이죠. 수익의 발생 대변이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중간 차변이니까 차변의 현금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모든 거래는 거래 결합 관계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신다. 회계 처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로서 현금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오고 원재료는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라 그랬죠? 좀 전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그랬죠. 차변.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타인한테 제품을 매출하고 이거는 수익의 발생이죠.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타나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에요. 현금.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거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자산의 중과로서 자산의 플러스로서 자산의 중간 차변 현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은행에 입금을 시켰는데 은행의 입금보다 내가 이번에 발행하는 수표가 더 크다면 당좌 차월 한도를 사용했다는 거죠. 은행에서 마이너스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좌 차월이에요. 원재를 사면 자산의 중과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원재료 5,000원이 되는 거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3,000원밖에 없어요. 5,000원을 발행했는데 자동적으로 은행에 부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걸 우리는 당좌차율이라고 하고 계정과목은 단기차입금이라고도 쓰고 또는 당좌차율이라고도 쓰고 이럽니다. 은행에 마이너스를 썼다는 뜻입니다. 자, 뒤늦게 외상대금을 받아가지고 당좌 입금을 시켰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만원, 그리고 입금이 됐으니까 차변에 당좌이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은행에서 또 전에 빌려간 돈이 있지? 그걸 먼저 빼자. 그래서 이 당좌차월에 대한 금액을 차감을 하고 부채의 감소로 그 전에 빌려간 돈 갚고 나머지만 예금으로 잡자. 이렇게 당좌예금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분계는 거래 결합관계에 맞춰서 우리가 분계 처리를 한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거래의 결합관계,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 이 결합관계에 맞춰서 우리가 분계 처리를 하는데 장부가 항상 실제를 맞춰주는 거예요. 실제를. 현금과 부족은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장부가 10,000원이 있고 실제가 8,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장부가 실제를 맞춰준다. 고로 장부가 실제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10,000원을 8,000원에 맞춰주려면 줄여야겠죠. 그때 자산의 감소로 대변의 현금 2,000원. 차변에 그 이유를 모를 때 현금 과부족 2,000원 이렇게 분개했다가 판명이 되면 없애주는 거예요. 판명이 되면. 판명될 때 임시계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자를 주면 이자 1,000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1,000원. 2,000원 중에서 1,000원만 생각나고 나머지 생각이 안 난다. 현금 과부족이. 그러면 결산 때까지 가서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잡손실. 반대로 장부가 있고 실제가 있는데 장부는 10,000원인데 실제는 15,000원이다. 장부가 실제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차변에 현금 5,000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의 과잉과 부족을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5,000원. 나중에 판명이 되면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5,000원 오지, 그리고 대변에 뭐 이자 수익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판명이 다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판명이 3,000원만 되고 결산 때까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2,000원 자비익이 되는 거예요. 자비익 2,000원.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반대의 경우지만 과잉과 부족을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산이 나왔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현금의 과잉과 부족이 생기면 현금과 부족 계정은 결산 때 임시 계정이니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잡손실 무조건,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잡손실이나 잡이익 처리를 한다. 잡이익, 결산 때는 현금과 부족을 만들지 않고 잡손실이나 잡이익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통합계정이에요. 통합계정으로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 도래하는 장기금융상품과 자, 이건 잘못했네요. 단기금융상품은 3개월에서 1년 이내 3개월에서 1년 이내 통합계정이 아니고 단기투자자산이 통합계정이에요. 단기투자자산은 통합계정으로서 좀 전에 단기금융상품이 통합계정이 아니고 단기투자자산이 통합계정이에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대여금과 단기매매증권을 통합해서 우리는 단기투자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보고 만기가 1년 이후면 장기금융상품으로 본다. 단기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1년 이내에 돈을 받기로 하고 1년 이내에 그러면 단기대여금이 되는 거죠. 주주임원 종업원한테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우리가 임직원동 단기채권 또는 주임종 단기채권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유가증권이라고 칭하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주식, 국채, 공채, 사채 뭐 이런 게 유가증권이죠. 그러나 시장성이 있는 단기성 투자를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유가증권의 이름은 이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잘 나오진 않지만 A회사가 B회사를 종속하기 위해서 또는 관계 성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의 종류는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해요. 주식을. 그리고 사채.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채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빌리는 게 국채고 주식회사가 국민들한테 투자를 만기까지 보유하라고 그러고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게 사채라고 보시면 되죠. 공기업이 발행하는 게 공채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게 지방채죠. 자, 주식을 보유하면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한다. 당좌자산이겠죠. 타회사를 적극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A회사가 B회사를 지배할 목적이다 그러면 20% 이상 투자를 했다. 중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성이 없이 장기간 투자할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산으로. 매도가능증권. 여기서 당좌자산은 단기매매증권만 당좌자산이에요. 자, 주식에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무증권에도 투자하죠. 그 중에 사채. 이자가 들어오죠.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오지만 배당이 들어오면서 투자자 한 금액보다 매일같이 시장이 변하니까 투자 처분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사채는 원금이, 국채는 원금이 보장되죠. 그러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역시 채무증권도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자를 따먹을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은 없어요.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이 있어요.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이 있다. 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면 영업외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 들어올 수 있고 단기매매증권을 증권시장에서 사면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수수료 비용에서 비용의 발생으로 자산의 중간 차변이니까 단기매매증권이 차변에 들어오고 수수료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수수료 비용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영업외 비용이 아닌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산에 플러스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자산 안에 원가 안에 플러스를 하는 거다. 하지만 요 딱 하나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놓고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의 발생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샀으면 단기매매증권을 샀으니까 현금이 나가야겠죠. 자산의 감소로. 자,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에 투자한 이유는 단기적 투자기 때문에 보유하게 되면 이자 배당금도 생기죠. 배당금 수익. 현금을 뭐 10,000원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중과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산의 중과는 차변이죠.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만약에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중과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을 지분증권을 보유하면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오고 채무증권을 보유하면 이렇게 이자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인 건 아시죠? 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적 투자이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목적으로 팔죠. 내가 10,000원에 투자했는데 오늘 팔았다 10,000원에 근데 돈은 12,000원 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00원,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현금 등 12,000원. 그러면 2,000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수익의 발생으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자산의 감소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00원, 8,000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8,000원, 나머지 2,000원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랑. 자, 그런데 이 단기매매증권을 결산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팔지도 않고. 내가 10,000원에 투자했는데 지금 시장 가보니까 12,0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그러면 2,000원만큼 시장에 맞춰서 평가이익이 생긴다 이거죠. 평가이익이. 반면에 내가 10,000원에 투자했는데 시장 가보니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시장에 맞춰서 2,000원을 떨어뜨리고 평가 손실이 2,000원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단원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자산 안에 포함한다. 딱 하나.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